안녕하십니까.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인입니다. 8월에는 긴 장마 뒤 태풍, 태풍 뒤 폭염, 폭염에 이은 늦은 장마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마치 침체의 늪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와 닮았는데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성공의 맑은 날씨를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포디에스 뉴스 8월의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탑기사입니다. 네, 헬륨 필요 없는 초전도체 온화, 초전도체 주장 LK99가 바꿔놓을 툭스가스 판도라는 기사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아마 올해 8월 전 세계 경제 및 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국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초전도체로 추정되는 물질인 LK99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국내 관련 주식시장은 폭등했고 일부 관련주 중에서는 상식 이상으로 폭등한 것이 오히려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네이처지에서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발표 후에 관련 주들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검증 중인데요. 이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그럼 초전도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가 살펴보면 초전도체란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로 전력 손실이 없어 미래 에너지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꿈의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융합발전소, 자기부상열차, 초고속 슈퍼컴퓨터 등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 속에 LK99의 진위를 떠나서 저희 이포디에스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K99의 재현을 위해 세계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 중국의 한 대학이 상온 재현은 실패했지만 영하 163도에서 제로 전기 저항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대학의 이러한 발표도 사실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기존 절대 온도 제로에 가까운 온도에서 일어나던 그 초전도 현상이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것이죠. 기존 초전도 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소재로는 바로 액체 헬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헬륨은 끓는 점이 가장 낮고 영하 269도씨에서 얼지 않고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원소입니다. 이에 초전도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액체 헬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자기공명 영상장치, 중이온 가속기, 반도체 노광 공정, 우주로켓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헬륨은 매년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또한 비쌉니다. 그런데 상온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중국 대학이 발표한 영하 163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헬륨을 액체 질소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액체 질소의 끓는 점은 영하 196도씨이고 공기 중에 약 78%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액체 헬륨의 100분의 1이어서 경제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상온 초전도 물질이 아니더라도 액체 헬륨에서 액체 질소를 사용할 정도로만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글로벌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배종인의 뉴스픽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5개의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포디에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LG 삼성 첨단 OLED 기술로 차 디스플레이 시장 잡는다 라는 기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2023년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전에서 자동차용 첨단 OLED 솔루션을 선보이며 중국과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최첨단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뉴 디지털 콕핏을 선보였는데요. 34형 및 15.6형 멀티스크린 솔루션이 장착된 뉴 디지털 콕핏은
30사형 OLED의 경우 좌우가 구부러지는 벤더블 기술을 탑재해 운전자에게 최적의 시청거리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엔터테인먼트용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34인치 초대형 POLED 대시보드가 설치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차량용 OLED 공급 확대를 위해 유리기판을 사용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신제품 어드밴스드 씬 OLED와 안전 운행을 위한 시야각 제어 신기술인 스위처블 프라이버시 모드 등 다양한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도 선보였습니다. 현재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과 대만이 점유율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고전하고 있는데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높이고 OLED 시장 선점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메터 기반 스마트홈 프로젝트 본격 추진, 삼성, LG, 현대 주도라는 기사입니다. 과기부와 삼성, LG, LH, 현대건설 등 각 분야 기업들이 메터 표준을 적용한 스마트홈 생태계를 본격 구축한다고 나섰습니다. 아마존, 구글, 화웨이 등이 스마트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 때문에 스마트홈 시장 형성이 어려웠지만 최근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 표준인 메터의 등장으로 신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기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메터 표준 및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홈 모델을 구현 실증하는 지능형 홈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3등급의 민간 인증제를 브랜드화하고 국내 각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연내 출범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수출 33% 줄었다라는 영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46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고 수입은 14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의 감소폭이 큰데요. 반도체는 7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7% 감소했습니다. 특히 메모리는 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7%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 감소는 반도체 단가 약세가 지속되고 ICT 기기의 더딘 수요 회복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사이버 보안 사고 전년비 40% 증가라는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주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킹 신고 건수가 2021년 640건에서 2022년에 11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 보안 침해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6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커들의 보안 수준이 낮은 영세 기업을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보보호 주체들 스스로 사이버 보안 인식을 높이고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 강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피니언 세계 최대 규모 200mm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팹 건설이라는 기사입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말레이시아 쿨림 공장에 5년간 5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해 200mm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팹을 건설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약 70억 유로의 실리콘 카바이드 매출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인피니언은 2025년 회계연도에 실리콘 카바이드 매출 목표치를 10억 유로 초과 달성으로 설정했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e4ds 뉴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입니다. 권 기자,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을 다뤘나요? 네, 오늘의 혁신 포커스는 컴퓨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비전이란 컴퓨터 과학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컴퓨터의 시각 영역을 다루는 연구 분야입니다. 객체 인식, 탐지, 이미지 분류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데요. 2010년대 들어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비전 기술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컴퓨터 비전이 시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채택,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컴퓨터 비전 학회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네. 최종현 프로그램 위원장은 산업과 시장의 컴퓨터 비전 기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컴퓨터 비전 학회의 주목도와 위상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학회 행사인 KCCV 2023 행사가 코엑스 그랜드 블룸에서 개최되는데요. 이곳을 직접 가보니까 연구원들이라든지 산업계 관계자 그리고 비전 연구 관련 학생들로 해서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비전 연구자들의 세계 학회 논문 발표 규모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변 확대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오랫동안 취재해 왔는데요. 어느 분야에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은 AI CCTV에 많이 접목돼서 스마트 시티와 같은 안전 인프라에서 필수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전 세계 연평균 20%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2028년 163억 달러 하나로 22조 원의 시장 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CCTV는 이미 도시 인프라에 상당히 적용돼서 실증 단계 이상에서 활발히 개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실증 단계와 제품화 단계 사이에서 좀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영역입니다. 서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행센터에서 진행한 딥테크 포럼 취재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라이다를 대체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라이다 대 카메라, 측정 대 추론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기서 델타X 김수훈 대표는 비전으로 3D 매핑을 수행할 수 있어 비전 카메라에 3D 기술까지 가미된다면 상당히 파워풀한 센싱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발표 내용 일부를 잠깐 보실 텐데요. 딱 몇만 원짜리 카메라 하나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벨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한 20가지 타스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이 앞에서 발표하신 훌륭한 기업인 플래그십에서 만드는 MPU에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미 이제 TI, 르네상스 같은 자동차에 있는 인베디드 환경에서 모두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고 전부 다 개발 업체로 등록이 되어서 실제 저희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종 다른 플랫폼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은 정말 everywhere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feature on demand라고 계속 서비스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계속 넣을 수 있는 OTA로 프로그램을 애드는 영역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외에도 바깥쪽에 달려있는 보통 통상 요새 5개에서 6개 정도의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스티칭합니다. 후방, 좌우, 사이드미러에 있는 카메라를 따로따로 저희가 개별을 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로 스티칭해서 외국을 고정한 다음에 여기에 레이더 같은 거 없이 모lecular depth estimation으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거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세그멘테이션 영역을 얻게 되면 달려있는 카메라로 내 주위에 360도 모든 영역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마치 오른쪽 뒤에 누가 차가 오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오른쪽 뒤에 2m, 3m 옆에 할머니가 자전거 타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360도 내 전체를 다 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솔루션이 되고 있고요. 이미 현대기아와 함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 등과 협업해 비전 기반 운전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비전 기술은 하드웨어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제 경량화된 알고리즘으로 MCU 단에도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전 기술은 실내 모니터링에서 인식 솔루션 및 제어 솔루션에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손 모양을 인식해서 인포테인먼트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그러한데요. 더불어 이제 룸미러 카메라에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탑승자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체중을 추정해서
체중에 적합한 시트 포지션을 최적화하는 등 이러한 기능들에서 활용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비전 카메라가 이제 요소에 사용되다 보면은 이게 요소에 센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센서들을 걷어내고 해당 센싱 기능을 대체해서 비전 카메라 한 대가 통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영상에서도 컴퓨터 비전은 이종 플랫폼 적용도 쉽고 어디서든 응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언급됐는데요. 또 비전 인식 카메라의 범용성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CTV 자율주행 쪽은 신시장이긴 하나 오랫동안 해온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또 나름 스타트업에서도 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 기자가 보기에 아직 미개척 영역이 더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농업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서 농산업 분야에서의 그런 첨단 IT 취재를 좀 자주 했었습니다. 최근에 간 농산업 테크 스타트업 포럼에서도 그렇고, 국내 농업 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AI가 채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태동기 시장에 있습니다. 다른 섹터 대비 비교적 이제 초기 단계 시장에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제품이 초기 개발단이라든지 실증단에서 그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많고, 실제적으로 고객 납품이나 상업 운용 케이스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산업 같은 경우 다른 섹터 대비 좀 더 절박한 문제로 인해 시장 니즈가 상당히 이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시장 니즈라고 한다면 극심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인력 부족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자동화된 솔루션 도입이 좀 필수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인력난이 되게 심해서 작업자분들도 이제 다 그 외국인 노동자 100%고 그마저도 이제 구하기 힘들어서 불법으로 이제 모셔오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그런 기술을 이제 농장 쪽에 적용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작년 9월에 시작했습니다. 그 농업의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그 종자부터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비량이 유통된 단계까지 중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자동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계화된 부분도 되어 있지만 아직 수학은 아직까지도 인력으로만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수학 문제를 첨단 기술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학에 대한 시장 자체가 작진 않거든요. 네, 농식품 테크 박람회에서 이제 메타파머스와 고고팜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수학 로봇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려점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수학 로봇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높은 제조 단가에 따른 도입 비용의 증가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규제 혁신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런 수학 로봇도 농기계 등록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농기계 등록이 되어야지만이 농기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이런 시장 저변 확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라든지 농진원 등에서 관련 규제 혁신을 위해 성능 인증 시험 기준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품 개발에서 결국 비용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컴퓨터 비전서 핵심은 결국 저비용, 경량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업화의 관건은 결국 비용 절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소비자 및 고객사들의 비용 부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통한 시장 형성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요. 관건은 컴퓨터 비전에 있어서의 관건은 엣지 AI에 있겠습니다. 앞서 델타엑스도 MCU에 올라가는 컴퓨터 비전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알고리즘 경량화 역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수학 로봇 솔루션에 들어가는 그런 AI 연산, 거기에 필요한 보드 단가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AI칩 팹리스 스타트업인 모빌린트의 신동주 CEO는 CPU 및 GPU를 포함한 레거시 솔루션에는 아직 엣지 AI가 대비되지 않았다는 측면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빌리티는 현재 커지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 속에서 엣지 AI를 타겟으로 하는 전성비, 가성비의 AI 칩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상생 포럼에서 말한 바 있는데요. 팹리스에선 하드웨어 단에서 비용 및 전력 효율적인 칩 솔루션 구현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비전 솔루션 기업은 소프트웨어 파워를 통해서 비교적 낮은 성능의 저비용 하드웨어, 레거시 솔루션에도 올라가는 엣지 AI 구현을 통해 시장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용 효율적인 그런 솔루션 구현을 위해서 현재 시장은 엣지 AI 개발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것을 또 고민해야 될 시점이며 저 또한 약간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엣지 AI 시장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엣지 AI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혜지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가 출시 때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번 신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말 삼성전자는 국내 첫 언팩을 코엑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방탄소년단이나 뭐 장원영까지 등장해서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 갤럭시 제품 자체로도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Z 플립, Z 폴드, 워치 6, 탭 S9 시리즈가 공개됐는데요. 저는 이번에 갤 Z 플립 5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은 4년 전 첫 출시부터 사용자의 피드백과 함께 성장해 왔는데요. 갤럭시 Z 플립 5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커버 디스플레이 플렉스 윈도우, 그리고 접힐 때 빈틈을 없애 휴대성을 강한 플렉스 힌지, 그리고 다양한 카메라 각도 촬영을 위한 플렉스 캠입니다. 특히 플립수트 케이스와 카드처럼 케이스 이미지와 세트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게 하는 기능이 생긴 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기자기한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이미 다양한 리뷰와 기사가 하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Z 플립은 플렉스 윈도우를 탑재했는데요. 한층 넓어진 커버 스크린을 지원해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스크린에서 플렉스 모드로 셀카를 찍을 수도 있고 선명하게 뭐 밝기 이런 조정도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고서 굳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이게 플립의 최대 장점이 휴대성이다 보니까 접어서 카메라가 안 됐던 부분이 일부 사용자에게는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뀌었던 점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얇아지고 더 세련돼 보이도록 한몫을 한 플렉스 힌지입니다. 기존 U자형 힌지에서 변경된 디자인으로 물방울 모양이라고 해서 물방울 힌지라고 하는데요. 접었을 때 빈틈이 없어져서 더 얇아졌기 때문에 휴대성이 강화됐고 무엇보다 이뻐진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에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2와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을 탑재해서 내구성도 향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작에는 모두 갤럭시 S23에도 적용된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바일 AP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Z 플립 5는 3700mAh, Z 폴드 5는 4500mAh 용량으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효율성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작에 비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요. 반응은 어떤가요? 김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특히 플립 5가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살리면서 그 휴대성이나 성능이 개선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사전 예약은 1일부터 7일 그리고 10일에 공식 출시가 됐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 사전 출시 때 100만 대를 이미 넘겼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좀 예쁘다, 폴더블 폰은 역시 삼성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기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대중성은 아직은 잡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폴더블 폰의 용도에 부합하는 면에서는 그 디자인이나 휴대성을 만족시키긴 했지만 그런 윈도우
플렉스 윈도우 같은 기능을 아직은 왜 써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은 아직 그걸 회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사용하시던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구매할 때 성능이 점점 상향 표준화되는 것 때문에 디자인이나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도 뉴진스 같은 그런 인기 아이돌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플립5가 꽤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애플에서도 아직 폴더블 폰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6, 17이 출시될 때까지 폴더블 폰 출시 계획이 미정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특히 애플도 폰을 접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월 스마트폰 화면을 확장한 랩 어라운드 스크린이 있는 폴더블 폰 또는 태블릿 PC의 도면 이미지가 포함된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러나 애플이 폴더블 기기 출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그 업계에서도 아이폰인지 폴더블 기기인지 내놓을 것으로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아이폰은 이번에 15 출시를 앞두고 있죠. 9월 12일에서 13일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는 초박형 베젤을 탑재해서 이렇게 베젤이 되게 얇아지고 USB-C 타입으로 변경되고 또 프로세서나 카메라 성능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다음 달에는 제가 아이폰 15를 다뤄보고 또 이걸 갤럭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새로운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아이폰 15 출시 소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유창의 그랑프리입니다. 지난 월간 브리핑에 이어 성유창 기자가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했는데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창에 올려주시고요. 자, 송 기자. 2025년 이후 폐배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폐배터리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원, 그리고 2040년에는 66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으로 따지면 1849기가와트시인데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2,300만 대가량의 규모입니다. 2023년 말에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45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전기차 대수 증가가 폐배터리 시장의 기본적인 성장 기반이고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시장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CATL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재활용 설비가 포함된 인프라 건설에 6조 원을 투입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꼽힙니다. 네. 폐배터리 사업은 크게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나뉘는데 둘의 차이가 뭔가요? 네, 먼저 재활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재활용은 배터리를 파쇄해서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분해하고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을 추출해낸 다음에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제 재사용은 출력이 떨어져서 자동차 용도로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배터리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면 이를 전기 저장 장치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네, 재사용은 특히 소비자 측면에서 품질, 비용 효과와 더불어 국가적 측면에서도 에너지 그리고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배터리 사용 후 재사용은 제품의 자원 생산성,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재활용보다 더 높고 비용을 7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재사용도 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재사용을 업으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애로사항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느 업이나 뭐 애로사항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특히 재사용 그 배터리 재사용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네, 그 이번 달에 전기차 폐차와 부품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는 굿바이카 기업에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서 남준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는 뭐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뭐 유통하고 거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회수해서 그걸 다시 특히 재사용은 이제 제조의 영역인데 가치 사슬이라는 밸류체인의 관점에 보면 굉장히 깁니다. 전기자동차를 회수를 해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평가하고 선별한 배터리 가지고 다시 뭘 만들고 거기에서 아직은 규모가 안 되니까 신품 배터리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일단 제조원가 더 많이 들고 두 번째로는 판매하는데 고객들이 뭐 중고 쓰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 또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제조들이 늘 뭘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걸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도 저희가 또 새로운 과제로 연료전지 스택 가지고 발전기 만들려고 하니까 고압가스 안전법하고 뭐 무슨 법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같이 작은 회사가 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물건 만들어 팔기도 힘들어 죽는데 이거 제도까지 하려니까 힘이 들긴 한데 그래도 해야죠 뭐. 예,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가치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재사용 관련 제도와 소비자 인식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술도 기술이지만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비싸다는 점도 있고요. 완성차 기업마다 다른 배터리를 쓰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꼽힙니다. 네, 폐배터리 안정성도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폐배터리는 폭발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선박에 선적을 할 수가 없고, 네, 재사용한 제품도 마찬가지로 선박에 선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약점이기 때문에 대기업들과 그런 보조금의 방향성이 재활용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재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해외 수출하는데도 뭐 선적이 되지 않을 만큼 뭐 불이익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폐 배터리를 재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네, 2023년 말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450만 대를 넘어설 거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 무게로 따지면 2030년 기준으로 24만 톤이거든요. 이게 재사용했을 때 제품의 자원 생산성과 사회적 효과가 재활용보다 더 높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고출력이 필요 없는 용도로 활용을 할 경우에 80%의 저장 용량은, 그러니까 폐배터리 기준이 80%의 저장 용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모두 재활용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팩 단위의 재사용은 이동식 충전 지원 차량의 전력 저장 장치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등의 전력 계통 연계형 ESS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경제성이나 친환경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재사용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배터리를 설계하기 전에 재활용이나 재사용성을 먼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에 남준희 대표도 얘기를 했던 그런 뭐 제도 개선이나 소비자 인식 등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인식은 사실 이렇게 전기차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전기차 화재로 인한 뭐 인명피해, 뭐 사망사고나 그런 화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배터리 자체에 대한 위험성의 우려를 좀 표하는 시민들이 그래도 아직 많거든요. 이게 근데 남준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이게 배터리에 대한 검사가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기차를 구동할 때보다 훨씬 적게 출력을 하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도 시장도 그 다음에 성장을 계속 따라갈 텐데요.
네,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제성과 친환경성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를 주름잡는 배터리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인 만큼 폐배터리 재사용은 또 재사용, 재활용도 우리나라가 휘어잡기를 바랍니다. 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8월의 인물입니다. 8월의 인물은 홍정화 다올TS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에 설립된 IT 솔루션 전문 기업인 다올TS는 델 테크놀로지스, 수세, 케이투스 등과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서버,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시장 공략에 집중하며 기업의 인공지능 인프라 전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올TS의 사업 및 계획에 대해 홍정화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올TS는 2020년에 설립된 IT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수세, 케이투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다양한 IT 솔루션 기업들과 협업하여 클라우드, 가상화, 인공지능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폭넓게 충족할 수 있도록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PC,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연역은 길지 않은데 매출 규모나 조직 측면에서는 설립 이후 가파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그래서 18%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22년에는 약 2,1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임직원 수도 설립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요. AI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2년 전부터 AI 비즈니스 전담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CEO 직속으로 AI 인프라 전략실을 신설해서 AI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지는 사실은 저희 사업 중에서 가장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디지털 컨텐츠들이 기업 비즈니스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IT 인프라 디바이스가 바로 스토리지입니다. 저희는 창립 이래 스토리지 비즈니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3년 전에 이제 스토리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함과 동시에 스토리지 비즈니스 전담팀을 구성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또 사업 초기 인센티브 프로그램하고 정기적인 파트너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로 스토리지 비즈니스는 지난 6분기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부분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50%, 12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AI 시장이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IoT, AI 응용 분야는 꾸준히 확대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난해부터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출시된 이후에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이런 모델을 적용한 생성 AI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고성능의 GPU 서버도 필요하지만 고성능 스토리지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최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함으로써 고객이 POC나 벤치마크 테스트, 저희 파트너들하고 해보실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 서버뿐만이 아니라 파워플렉스 같은, 파워스케일 같은 AI에 최적화된 고성능 스토리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올TS가 이미 AI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3년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우수한 AI 솔루션 파트너들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양한 요구도 충족하면서 저희 파트너 에코시스템도 발전시킬 그럴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의 유료 기사입니다. 중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반도체 특수가스 저메인 공급 이상무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이 8월 1일부터 갈륨 및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이 소재들에 대한 동향 파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게르마늄의 경우 국내에서는 실리콘 게르마늄 막 형성용 가스로 사용되는 저메인의 원료로 주요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에는 대부분 모노실란과 결합해 실리콘 게르마늄 형태로 증착됩니다. 증착된 막질이 실리콘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전기 전도도 측면 및 불순물 확산 방지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점에인을 공급하는 유통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등 원료 수급이 다원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왜 이들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지에 대해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AI 가속기 전쟁 2024년 HBM3 급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 GPU를 비롯한 TPU, FPGA 등 AI 가속기 칩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텔, IBM 등도 자체 AI 가속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HBM3 및 HBM3E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HBM이 AI 가속기 칩이 AI 알고리즘이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고대역 폭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양대 산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겐 RF 시장 28억 불 성장이라는 기사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드마켓의 전세계 RF 지라갈륨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5억 달러로 평가된 RF 지라갈륨 시장이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8년 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라갈륨 기반 소자를 전력 반도체 등 전력전자 애플리케이션의 채택이 유망하며 높은 전력 밀도와 고효율, 고주파 동작 특성 덕분에 효과적인 전력 변환 및 높은 전력 처리 용량이 요구되는 전력 변환기, 인버터, 모터 드라이브 등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이 8인치 지라갈륨 파운드리를 오는 2025년 양산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 설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4DS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8월의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9월에는 좀 더 새롭고 유익한 기사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